원투펀치 52번째 고품격 레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이명철 해설위원 나와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월드컵 조편성이 끝나면서 한동안은 마치 월드컵이 가까워 있는 듯한 월드컵 시즌 분위기가 있어서 축구사에서 이제 역대로 봤을 때 월드컵 그라운드를 밟아보지 못한 또 안타까운 케이스들, 현재와 과거에 관한 이제 두 가지 유형의 사례들을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이명철 해설위원과 제가 오늘 또 주안점을 둔 거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 재능의 순위라든가 뭐 어떤 선수의 여태까지의 뭐 커리어의 어떤 빛나는 순위라든가 그런 걸로 따지면 사실 순위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명철 해설위원은 이명철 해설위원대로 저는 저대로 그냥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 한번 월드컵에서 보고 싶었는데 안타깝다, 이제 그런 쪽으로 주안점을 둬서 한번 또 순위도 한번 매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에서 볼 수 없게 된, 그러니까 이 이명철 해설위원이 지금 말씀해 주실 이 선수들은 예전에는 월드컵 출전했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번 대회만 이제 그렇죠. 참여하지 이번 못해서. 대회에서 이제 보지 못하게 된 그 선수들인데, 이명철 해설위원의 7위. 일단 최종 예선에 오르지 못한 국가에서 뽑았습니다. 코트디부아르의 네. 프랑크 캐시에를 저는 7위로 꼽고 있습니다. 예. 네, 프랑크 캐시에가 지금 기사로만 봤을 때는 이제 밀란과 계약이 곧 만료가 되고 바르셀로나로 갈 것 같다는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뭐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바르셀로나 유니폼까지 합성해서 입히기도 하곤 하는데, 이 피올리 감독이 오고 밀란 커리어에서 상당히 빛나는 어떤 시기를 좀 보내고 있죠. 이전까지 피올리 감독이 부임하기 전까지 혹은 부임한 직후까지만 해도 프랑크 캐시에는 중원에서의 어떤 쓰임새가 좀 애매하다, 기술적으로는 좀 투박하고 수비적으로도 위치 선정이 아쉬워서 백포를 커버하는데 캐시의 집중력이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까지 있었는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피올리 감독도 밀란을 지도하는 방식이나 집중력이 훨씬 더 좋아졌고, 여기에 캐시의 선수도 왼쪽 측면을 커버하는 주 역할을 확실히 주문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이 선수의 자신감과 기량이 무르르기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요즘에 이제 세리아를 보면 프랑크 캐시에는 세리에 3선에 있어서, 밀란의 3선에 있어서 정말 결정적인 선수로도 자리를 좀 잡게 됐는데, 근데 프랑크 캐시에가 지금 속한 코트디부아르가 아프리카 지역 최종 예선 아예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이거는 이제 그 이번 네이션스컵에 개최하기도 했던 카메룬과 같은 조에서 2차 예선 경쟁이 있었는데, 카메룬에게 승점이 부족해서 2점이 부족해서 결국은 최종 예선으로 오르지 못했습니다. 멤버 구성으로만 따졌을 때는 아프리카 예선 전체를 통틀어서 작은 이변 가운데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그래서 저는 코트디부아르에서 탈락하면서 이번에 못 보게 된 선수들의 면면을 좀 확인하면 정말 큰 어떤 변수, 큰 이변이었다고도 좀 생각이 들어요. 코트디부아르에 지금 속해 있는 선수들이 제레미 보가, 니콜라 페페, 뭐 페페는 물론 더 잘해야 되겠지만 여기에 지금 주가를 바짝 끌어올리고 있는 세바스티앙 알레, 윌프리드 자하, 에릭 바이, 뭐 세르주 오리에 같은 자원들이 있는데, 이 자원들이 속한 이 코트디부아르가 제가 볼 땐 모잠비크와의 경기에서 비긴 게 치명타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경기에서 이기지 못한 것이 카메룬과 승점 차가 벌어지게끔 만들었고, 아예 최종 예선에서 오르지 못했는데, 이전 대회들까지 코트디부아르가 보여줬던 그 인상들을 생각하면 이번 대회에서도 보지 못하는 건 아쉬운 일이라고 봐야죠. 그 가운데에서도 그런데 캐시에 선수가 가장 네. 안타까운 선수다, 아까운 선수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밀란 팬들 한동안 속색였던 시기도 있었지 않나요? 올 시즌이 그랬죠. 네, 아무래도 계약 연장을 하지 않고 프랑크 캐시에가 팀에 남아있기는 한데, 그동안 숱한 이적과 관련된 루머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팬분들 입장에서 그런 소식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좀 이 선수가 집중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좀 경기를 뛰었을 때 괜히 우리 선수가 아닌 듯한 느낌을 좀 받게 되잖아요. 게다가 뭐 돈나룸마 사태, 뭐 차라놀루 사태, 네. 뭐 이런 쪽도 있었으니까. 그렇죠. 밀란 팬분들이 진짜 선수 재계약과 관련해서 너무 많은 그동안의 상처를 받았는데, 캐시에도 당연히 그 상처에 좀 소금을 뿌린 선수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월드컵에 못 나온 거는 심히 안타깝다. 선수로만 봤을 때 밀란 팬분들로서는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다, 약간 이런 느낌일 수 있지만, 그냥 제가 볼 땐 지금 기량이 물올라 있는 세리아 3선의 주요 선수 중에 한 명인 캐시에를 못 보는 게 좀 아쉽고, 월드컵에 못 나가지만 어쨌든 새로운 팀으로 아마 지금으로선 바르셀로나로 이적을 하는 게 유력해 보이기는 해요. 올해 연말에는 월드컵 기간에 참여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새 팀과 새 리그에서의 적응을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캐시에는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 역대 선수들 가운데에서 월드컵 그라운드를 밟아보지 못한 아쉬웠던 안타까운 사례, 저의 7위는 1937년생으로서 에콰도르 역대 최고의 선수로 꼽히는 알베르토 스펜서라는 선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당시로서는 신장이 상당히 큰 이제 골잡이 공격수예요. 근데 이 선수는 약간 또 흥미로운 것이, 요즘은 사실은
뭐 최근에 이제 가나 대표팀으로 뭐 허드슨 오도이라든가 뭐 이냐키 윌리엄스라든가 이런 선수들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A매치를 굉장히 어릴 때 적게 뛰어서 그런 거고. 네. 근데 옛날에는 팬 여러분들께서도 뭐 대충 아시겠습니다만 국가대표를 막 여러 나라 뛴 선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같이 이렇게 규정이 아주 명문화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시절에. 그런데 이 알베르토 스펜서 선수도 원래는 이제 에콰도르 당연히 대표 선수 아닙니까? 그런데 도중에 우루과이 대표팀 경기를 게스트처럼 몇 번 뛰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알베르토 스펜서 같은 선수는 이 선수의 주요 활약 무대가 커리어를 봤을 때 우루과이의 명문 오브 명문이라고 할 수 있는 페냐롤입니다. 페냐롤이 인디펜디엔테와 보카 주니어스 다음으로 코파 리베르타도레스 우승을 3번째로 많이 차지한 클럽인데 5번을 했거든요. 그 가운데 3차례가 알베르토 스펜서 선수의 활약에 힘입어서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960년, 61년, 66년 페냐롤의 남미 챔피언 등극에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던 골잡이인데 그러니까 우루과이에서 오래 뛰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리그의 어떤 클럽에서 이제 쭉 오래 뛰고 있으면 그 국가에서 야, 너 우리 국가대표 경기도 좀 뛰어라. 그런 식으로도 막 국가대표 경기를 참여를 시켰어요. 그래서 어차피 동료들하고 합 잘 맞으니까 이렇게 된 거 우리랑 손 좀 잡자. 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선수처럼 막 그렇게 활용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알베르토 스펜서 선수가 우루과이 대표로 심지어 웸블리 구장에 가서 우루과이 대표 선수로 잉글랜드를 상대로 골도 넣었어요. 옛날에 60년대에. 그런데 사실은 에콰도르 대표 선수라는 거. 네. 근데 어찌됐건 이 에콰도르라는 나라는 2002 한일 월드컵 이전에는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알베르토 스펜서 선수가 이제 월드컵을 못 나온 선수가 됐는데 이 선수가 어느 정도의 선수냐? 코파 리베르타도레스 3회 우승은 말씀을 드렸고 코파 리베르타도레스 역대 득점 1위 기록 보유자입니다. 그러니까 UEFA 챔피언스 리그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선수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코파 리베르타도레스의 호날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87경기에 나와서 54골을 터뜨렸는데 이게 코파 리베르타도레스에서는 최고 기록이고요. 코파 리베르타도레스 우승을 했으니까 페냐롤이 인터컨티넨탈컵에서 유럽 챔피언이랑 붙겠죠. 네. 거기서 에우제비우의 벤피카를 이기고 인터컨티넨탈컵을 들었었고 66년에는 또 레알 마드리드를 꺾고 인터컨티넨탈컵도 2번이나 들었던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클럽과 대표팀 합해서 커리어 골수가 451골, 그리고 우루과이 리그 득점왕 4차례, 코파 리베르타도레스 득점왕도 2차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코파 리베르타도레스 최다골 기록 보유자고 당대에 이제 펠레 선수와 동시대 선수거든요.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축구는 펠레, 코파 리베르타도레스는 알베르토 스펜서. 지금으로 따지면 챔스는 호날두. 그렇죠. 네, 이런 느낌. 그런 말이 있죠. 네. 정말 이 선수의 그 당시 위상은 챔피언스리그에서의 호날두 선수 같은 남미에서의 위상이었고 펠레 선수가 사실은 아주 정말 진심 어린 칭찬에 조금 인색한 사람 아닙니까? 왜냐하면 자신이 워낙에 위대한 선수기 때문에 또 당연히 그렇겠지만 근데 펠레가 사실은 동시대 선수들 가운데 대놓고 칭찬한 정말 극소수의 사람 중에 하나가 알베르토 스펜서예요. 그러니까 펠레 선수가 뭐라고 그랬냐면 헤더는 알베르토 스펜서가 나보다 나아. 이거 상당한 칭찬인 게 펠레 선수가 물론 발로 하는 기량도 엄청난 재간을 갖고 있지만 헤더에 있어서도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펠레 선수가 그렇게 키가 크진 않지만 이른바 그 고무공 같은 탄력과 그 위치 선정 이런 걸로 인해서 헤더 능력도 상당히 뛰어난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펠레가 헤더는 나보다 알베르토 스펜서가 위라고 당시에 말을 했어요. 이 정도면은 펠레 선수로서는 엄청나게 칭찬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남미 축구 역사를 얘기할 때는 빼놓을 수 없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월드컵 본선 잔디를 한 번도 밟아보지 못했다. 그 당시는 에콰도르는 월드컵 본선에 나오기 어려운 팀이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7위 소개를 마치겠고요. 임 의원님의 이제 6위는 누굽니까? 제 6위는요. 이 선수 그리고 이 국가의 선수들 다 아쉽습니다. 빅터 오시멘입니다. 네. 일단 오시멘의 경우는 최종 예선에서 나이지리아가 가나에게 원정골이 밀려서 이제 탈락을 했었죠. 네. 가나가 그래서 올라왔고 우리나라와 이제 같은 조가 됐고요. 2006 독일 월드컵 이후로 4개 대회 만에 나이지리아가 다시 불참을 했습니다. 2010 남아공 월드컵 때 우리 입장에서는 고맙게도 야쿠부가 기회를 좀 놓쳐주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때도 조별리그에 들어왔었고 이후에도 월드컵에 계속 참여를 했지만 이번 월드컵에서는 나이지리아를 좀 볼 수가 없는데요. 나이지리아가 최종 예선 이 가나에게 원정골에 밀려서 탈락하는 동안
빅터 오시멘의 책임도 없진 않았습니다. 왜냐? 득점원으로서 기대를 했는데 이 최종 예선 2경기 동안 골을 넣지 못했어요. 무득점이었기 때문에 결국 가나와의, 심지어 가나의 경기력이 이때의 내용을 보면 좋았다 보기는 좀 힘들었거든요. 그렇다면 나이지리아가 해결을 지어야 했고 선수 스쿼드나 팀의 전력으로 봤을 때 더 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 흐름을 좀 살릴 필요가 있었는데 결국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네갈이나 모로코 정도는 아프리카에서 호화 군단에 해당하는 팀들이 왔는데 네. 그 코트디부아르, 나이지리아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 전체로 봤을 때는 최강의 전력으로는 좀 이번 월드컵에 못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시멘의 경우도 특유의 탄력 그리고 앞뒤 침투 능력 등을 봤을 때 충분히 공격 자원에서 골을 좀 넣어주고 그러면서 나이지리아의 부족했던 이 결정력을 최종 예선 과정 동안 채워줬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에 대한 아쉬움이 역시 좀 꼽히고요. 그래도 이 선수가 못 나오는 건 안타깝죠. 그렇죠. 그리고 나이지리아는 오시멘 이외에도 에콩, 올라 아이나, 사누시, 아이나랑 사누시를 얘기 드린 이유는 굉장히 많이 하시는 그 축구 온라인 게임에서 가성비 좋다고 풀백 두 선수를 좀 쓰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래요? 네, 저는 그건 문외한이라서. 네, 근데 그 선수들의 월드컵 카드 출시를 바라시는 분들도 좀 많으셨을 수 있는데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추가적으로 얘기 드렸고. 월드컵에 나오게 되는 팀들만 그 카드가 따로 나오나요, 이제? 그 월드컵에 뛰는 선수들 혹은 등록되는 선수들, 그 선수들만 카드가 따로 나오는데 그거 되게 바라셨던 분들이 많겠지만 아이나와 사누시는 월드컵 카드로는 출시가 안 됩니다. 이런 것도 아쉬움은 있고 여기에 오니에카, 추쿠에제, 이워비, 이갈로, 이에나초와 같은 아주 화려한 공격 자원들을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참 나이지리아의 이번 월드컵 V참은 이 팬분들 입장에서도 좀 아쉬움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의 이제 6위는 뭐 별로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축구로 시작해서 대통령의 관직까지 올라가신 이 조지 웨아 선수. 이분이 6위군요. 네, 이분이 6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전제했듯이 이거는 안타까움의 순위이기 때문에 아마 제 순위를 나중에 보시면 이제 이해가 좀 가실 텐데 어찌됐건 웨아 선수는 1966년생으로서 가장 이 선수에게 획기적인 것은 역시 1995년에 최초의 비유럽 선수 발롱도르 수상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축구의 어떤 벽을 무너뜨린 획기적인 역사적 사건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주인공이기도 한데 역시 아까 알베르토 스펜서 에콰도르 얘기도 했습니다만 라이베리아는 아직 월드컵 본선을 밟지 못했죠. 그런데 정말 아쉬웠던 것이 조지 웨아 선수가 이제 30대 중반이 돼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때는 전성기에서는 완전히 좀 내려온 상태이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클럽에서도 이때는 별로 그렇게 업적이 없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지 웨아 선수가 2002 한일 월드컵 당시에 지역 예선에서 사실상의 감독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감독 이름은 따로 딴 사람으로 돼 있는데 전문가들, 사가들은 당시에 라이베리아의 실질적인 감독은 조지 웨아였고 조지 웨아가 사실은 라이베리아 팀을 위해서 자신의 사비까지도 써가면서 그렇게 이제 라이베리아를 사실상의 감독 겸 선수로서 이끌었는데 그 2002년 한일 월드컵 지역 예선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B조에 라이베리아가 나이지리아, 수단, 가나, 시에라리온과 같은 조였어요. 그런데 1위가 나이지리아거든요. 5승 1무 2패. 라이베리아가 5승 3패로 승점이 딱 한 점 모자라서 2002 한일 월드컵 무대를 밟지 못하게 됐습니다. 나이지리아가 한 경기 무승부를 한 게 차이를 만들었네요. 조지 웨아 선수 물론 전성기는 아니었다고 해도 정말 팀의 리더 역할을 음으로양으로 다 하고 있었을 때거든요. 그리고 이때가 라이베리아가 지역 예선을 가장 아슬아슬하게 정말 도전했는데 떨어졌던 그때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조지 웨아 선수의 마지막 황혼기에서 정말 팀을 이끌고 대한민국 땅 한번 밟았으면은 그것도 좀 감동적이었을 텐데 그렇죠.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러니까 예선에서 너무 아깝게 떨어진 라이베리아이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위네요. 그러니까 그 위는 조금 더 아쉽다 이제 그런 제 심정이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조지 웨아가 저의 6위입니다. 그럼 임 의원님의 5번째 듣겠습니다. 스웨덴 대표팀이 폴란드와의 유럽 지역 예선 플레이오프에서 결승에서 패했죠. 그거 중계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을 이제 월드컵에서 볼 수 없게 됐는데 스웨덴 하면 생각나는 선수죠.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가 저는 5위입니다. 조지 웨아 선수는 물론 한 번도 월드컵 못 밟아서 더 아쉽긴 하지만 질라탄 선수도 정말 부록을 넘긴 그 상황에서 안타깝긴 하네요. 만약에 카타르 월드컵에 나왔다면 41살의 나이로 이제 월드컵 본선을 밟는 건데 만 나이가 그런 거죠? 81년생이니까. 맞습니다. 유럽 나이로 이제 41살. 근데 이번 월드컵에서 볼 수 없게 됐고요.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의 이 스웨덴 대표팀 지금 상황을 좀 보면 예선 플레이오프에서 체코를 상대로
우리가 그 원투펀치 클래식 시간에도 체코와 스웨덴 경기 프리뷰를 했잖아요. 근데 스웨덴의 두 줄 수비 단단함이 결국 결과적으로 체코를 이기긴 했지만 체코 역시도 경기 내용상 인상을 남기면서 연장까지 그 경기가 이끌어졌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의 경우는 120분 혈투를 치르고 러시아의 상황 때문에 부전승으로 폴란드의 경우는 그 이전에 스코틀랜드와 친선전만 치르고 근데 완전 뭐 로테이션 시킨 네. 친선전이던데요. 그거? 스코틀랜드전은 뭐 대표적으로 레반도프스키도 뛰지 않았으니까 네, 네. 푹 휴식을 취한 선수들이 스웨덴전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스웨덴은 그 이전에 체코를 상대로 120분의 연장 혈투를 펼쳤고 질라탄은 이때 이 체코전에 뛰지 않았죠. 징계 때문에 이제 결장을 했었고 그 뒤에 이번 폴란드전에 크라프트와 함께 징계 복귀가 돼서 크라프트는 선발,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는 벤치에서 이제 출발을 했었는데 문제는 폴란드와 스웨덴의 경기가 스웨덴이 정말 어떠한 힘도 쓰지 못하고 패한 경기였어요. 아무래도 선수들이 120분 연장 혈투를 치르고 일주일도 쉬지 못한 채 거의 뭐 2, 3일 만에 경기를 치르다 보니까 안데르센 감독 입장에서도 뭔가 변화를 주고 싶었겠지만 스웨덴의 팀 컬러가 공격적으로 매력이 아주 뛰어난 팀도 아닐 뿐더러 선수들이 뭔가 변화나 적극성을 띠기에는 체력적으로 지쳐있는 게 몸이 무거워져 있는 게 너무 뻔히 보였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사실 그 경기 못 봤거든요. 아, 네네. 제가 그 시간에 딴 경기 포르투갈 북마케도니아를 하니까 근데 그러면은 그 경기는 폴란드가 아주 잘했다기보다는 스웨덴이 못한 겁니까? 골 장면만 바로 말씀을 드리면요. 네. 스웨덴 수비 실수 2차례를 폴란드가 기가 막히게 살렸습니다. 첫 번째는 그 페널티킥을 허용했던 거, 두 번째는 볼을 지엘린스키에게 빼앗기면서 지엘린스키가 그대로 몰고 가서 득점을 터뜨렸죠. 예. 이 두 가지 장면만 보더라도 스웨덴이 체력만 좋았다면 좀 어땠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인 선수단은 그래도 스웨덴이 조금 낫잖아요. 네, 제가 보기에도 폴란드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의 이야기로 다시 좀 돌아오면 말년에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가 여전히 잘해주고 있고 뭐 최근에 잔부상도 늘었고 경기 영향력이 확실히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은 보이지만 그래도 질라탄의 존재감은 가히 압도적이죠. 근데 이 선수를 최근에 메이저 대회에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8 러시아 월드컵 때 스웨덴은 나름 토너먼트 8강까지 가는 대단한 성적을 냈지만 문제는 질라탄이 그 당시 대표팀을 은퇴하고 있는 상태였었죠. 은퇴를 선언했었기 때문에 질라탄은 대표팀에 차출되지 않았었고 유로 2020을 앞두고 바로 이제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가 대표팀 복귀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복귀하자마자 또 곧 잘했잖아요. 네, 그게 2021년 3월이었어요. 3월에 돌아와서 질라탄이 쇼타임을 마음껏 펼치고 이제 월드컵에서 나를 볼 것이다 라고 아마 본인도 되게 강한 마음가짐이 있었을 텐데 문제는 유로를 앞두고 무릎 부상으로 결국은 유로 본선에 승선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선에서는 도움을 줬는데 네. 본선에 정작 가지 못했죠.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를 한창 좋을 때 유로에서도 보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고 그렇다면 이번 월드컵이라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보자. 41살의 나이로 월드컵을 뛰는 질라탄을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마저도 결국 무산이 됐습니다. 다음 메이저 대회를 기약하기에는 나이가 워낙 질라탄이 많기 때문에 물론 본인은 사자는 절대 약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곤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좋은 기량의 단계에 있는 질라탄을 지금 보지 못하는 것은 일단 아쉬움으로 좀 꼽고 싶고요. 또 하나 이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의 선수 명성치고는 이전의 월드컵 기록들을 좀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는데 2002 한일 월드컵은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아르헨티나전 88분, 세네갈전 76분 교체 이 시간대 출전해서 짧게 경기를 뛴 두 경기가 전부였습니다. 2006 독일 월드컵은 조별리그 2경기, 16강 독일전까지 3경기에 출전했는데 이때 월드컵에서 질라탄이 매우 부진했어요. 그래서 질라탄이 결국 한일 월드컵, 독일 월드컵에서 단 한 골도 기록하지 못한 채 월드컵에서는 큰 활약을 보이지 못하고 커리어를 마감하고 말았죠. 지금까지 월드컵 통산 0골. 0골이죠. 네, 이 자체가 상당히 좀 아쉬운 일인 것 같고 참 이 질라탄이라는 선수에 비하면 월드컵에서의 커리어는 너무 빛이 나지 않았다. 이런 아쉬움이 지금까지는 좀 남습니다. 그래도 질라탄 선수는 월드컵 밟아보기라도 했죠. 저의 5위. 네. 이 선수는 정말 재능에 비해서 월드컵 자체를 못 밟아본 대표적인 조지 베스트 선수입니다. 네, 5번째 비틀즈, 네. 엘 비틀이라고 불렸던 그 조지 베스트인데 이 주제 얘기할 때 항상 최상위권에 오르는 선수들은 미리 스포일러를 하자면 알프레도 디 스테파노와 조지 베스트예요. 사실 가장 대표적인 선수들인데 그런데 이제 저는 오늘 안타까움의 순위 아닙니까? 베스트 선수가 들어가긴 해야 되겠지만 5위에 그쳤어요. 베스트 선수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테니까 더 설명은 필요 없고 정말 영국 축구가 낳은 최대 재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물론 북아일랜드 사람들이 영국 축구라는 표현을 얼마나 달가워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이 영국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이 북아일랜드가 역시 좀 강하지는 않잖아요. 네. 이제 그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데 일단 베스트 선수가 46년생인데 어렸을 때부터 천재 소리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처음 이제 월드컵 지역 예선에 66년 지역 예선에 나섰어요. 이때가 이제 66년 잉글랜드 월드컵 아닙니까? 그 지역 예선에서 스위스, 네덜란드, 알바니아와 북아일랜드가 한 조였는데 여기서 베스트 선수가 아주 활약은 잘했습니다. 그런데 스위스에 승점 1점 뒤진 2위로 탈락. 아, 승점 1점. 1점. 네. 네. 앞서 라이베리아도 승점 1점이었는데. 그렇죠. 네. 그리고 네덜란드는 그때는 북아일랜드보단 밑이었어요. 네. 알바니아는 그보다 밑이었고. 그래서 결국은 스위스에게 북아일랜드가 정말 간발의 차이로 패퇴하면서 월드컵 본선의 기회를 놓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1970년 월드컵에 또 지역 예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때는 북아일랜드가 소비에트 연방에게 승점 2점 차로 역시 2등으로 탈락. 그러니까 소비에트 연방은 아시다시피 예전에 축구 굉장히 잘했던 아주 축구가 강력했던 세력이거든요. 네. 북아일랜드가 소련과 2점 차라면 역시 이 예선도 잘한 거예요. 역시 베스트 선수가 뛰었을 당시고. 북아일랜드는 그러니까 66년과 70년 대회에서 항상 지역 예선에서 매우 선전은 했는데, 그리고 베스트 선수가 골도 넣고 그랬어요. 그런데 항상 그 정말 간발의 차. 그렇죠. 아까 제가 조지 웨아 선수는 2002 한일 월드컵 때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베스트가 웨아보다 같은 조지인데 한 순위가 위냐? 조지 베스트 선수는 2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게 모두 살짝 날아갔고, 웨아 선수는 정말 갈 뻔했던 거는 한 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차이에 의해서 같은 조지인데 웨아가 6등, 베스트가 5등입니다. 이명철 해설위원의 이제 4등 듣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4등은요, 유럽 지역 예선 플레이오프도 참여하지 못한 게 일단 아쉽고, 그래서 결국 자신이 속한 국가에 월드컵 본선행을 이루지 못한 것도 아쉽습니다. 페데리코 키에사입니다. 네. 그거는 안타깝기로 말하면 거의 1등 아니에요? 사실 그 진짜 부상까지 생각하면 1등을 줘도 이상하지 않죠. 저가 했으면은 1등 줬을 것 네, 같은데. 근데 그러니까 본인도 본인이거니와 키에사가 없으니까 이탈리아가 완전히 그 공격이 안 되는 팀처럼 돼버려서. 네. 근데 사실 키에사가 없더라도 저는 그래도 이탈리아는 그래도 더 잘했어야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아무리 봐도 베라르디가 그 북마케도니아전에 한두 번의 기회만 살렸어도 정말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물론 포르투갈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북마케도니아전을 너무 힘없이 패한 거는 이탈리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일이었습니다. 일단 이 키에사의 경우는 올해 1월 9일이었죠. 2022년 새해가 밝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벤투스와 로마가 경기를 치렀는데 방향을 전환하던 중에 왼쪽 무릎 전방 십자인대 부상을 당하고 맙니다. 사실 키에사 선수가 지난 작년에 유로 2020만 보더라도 이탈리아 대표팀의 경기가 조별리그 동안에는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고 스위스, 웨일스, 터키와 같은 국가들을 상대로 이탈리아가 꽤 선전을 했었죠. 근데 스피나촐라의 부상 이후로 일단 먼저 토너먼트 단계에서부터 그때부터 경기력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경기력이 떨어지는 와중에도 중요할 때 동점골을 넣거나 이탈리아의 역습을 이끌면서 연장에서 오스트리아를 꺾는 등을 하는 등의 상황을 만들었던 건 페데리코 키에사였어요. 근데 이탈리아가 저는 유로 2020을 조금 냉정하게 평가하면 전체적인 조직이나 전술적으로 아주 잘했던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해주신 스피나촐라와 키에사 이 두 선수의 영향력, 의존성, 이게 사실은 굉장히 컸던 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스피나촐라 한 축이 무너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물론 우승을 한 거는 아주 박수 쳐줄 만한 잘한 일인데, 그 다음부터 경기들은 물론 강팀을 더 만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조별리그 때보다는 좀 경기력이 떨어지고 어렵게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두 선수가 양 사이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컸던 팀이 아니냐. 제가 보기에도 잉글랜드와 스페인을 상대할 때 물론 상대하는 팀들의 면면이 강한 거는 맞지만 그 경기들 보면 키에사만 역습을 좀 이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키에사가 혼자 돌파를 해서 혼자 크랙으로서 방향 전환하고 볼 몰고 가고 마지막 지역에서 슈팅 때리고 크로스 올리고 다 키에사에게 좀 의존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아무리 봐도 키에사가 이 전방 십자인대 부상 없이 이번 월드컵 유럽 지역 예선 플레이오프까지 경기를 치렀다면, 그랬다면 북마케도니아에게 이탈리아가 그래도 베라르디가 답답하더라도 왼쪽에 키에사라도 좀 터지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남는 게 사실이었어요. 아니면 인시네가 왼쪽, 키에사가 오른쪽. 키에사는 좌우 안 가리고 워낙 잘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만치니 감독의 스타일상 키에사는 반드시 필요했던 선수다. 그래서 페데리코 키에사가 유벤투스에서도 올 시즌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었고 대표팀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정도로 쭉 지금 커리어가 올라오고 있는 단계에서 월드컵이라는 큰 무대에서의 활약을 우리가 좀 기대해봤어야 되는데, 부상과 국가의 월드컵 본선 진출 실패까지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아쉽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국가만 해줬더라도
이제 월드컵 네. 할 때쯤 되면 회복돼서 이제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기사를 보니까 8월이면은 그래도 부상 복귀는 될 것 같다는 예상들이 많았더라고요. 그러면은 다음 시즌 뭐 출발하는 네. 데는 크게 지장이 없었을 거고. 그랬기 때문에 카타르 월드컵이 11월에 열리는 건 키에사와 이탈리아인 게 다행이었을 수도 있으나 결국 그 중간의 상황에서 결과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네, 페데리코 키에사 선수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저의 4등은요. 아까 스포일러 나왔던 알프레도 디 스테파노 선수입니다. 근데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재능이나 선수의 역사적 비중의 순위는 아니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의 안타까움의 순위예요. 근데 이제 디 스테파노 선수도 안타까운데 그 위에 조금 더 안타까운 선수들이 있어가지고 4등인데 어찌됐건 디 스테파노 선수는 다들 아시다시피 역대 최고의 선수들 가운데 한 명이고 챔피언스 리그라든가 레알 마드리드라든가 유럽 축구 산 역사와 같은 선수죠. 정말 축구사의 선수들을 몇 명 꼽을 때 항상 포함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만능의 선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선수는 매니아분들이 아시다시피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스페인 국가대표를 또 3국에서 뛴 선수예요. 네. 이 선수가 원래는 아르헨티나 아닙니까? 아르헨티나 대표로서 1947년에 6경기 나와서 6골을 기록한 다음에 축구사를 또 아시는 분들은 이 스토리도 아실 거예요. 당시에 아르헨티나가 경제 사정이 아주 안 좋아졌고 반면에 콜롬비아는 그때 축구계의 새로운 엘도라도라고 불릴 정도로 돈을 마구 퍼붓는 리그로서 그때 거듭났어요. 콜롬비아 리그가 그때 얼마나 돈이 많았냐면 잉글랜드 선수들까지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단 옆에 있는 남미 국가에서만 선수들을 데려온 게 아니라 유럽에 돈이 있는 나라, 돈이 있는 클럽의 선수들까지도 긁어 모았을 정도로 콜롬비아 리그가 한 몇 년 동안 정말 엘도라도 였던 시절이 있는데 이때 이제 FIFA와는 사이가 완전히 또 틀어져 가지고 완전히 우리는 FIFA 말 안 듣고 우리만의 리그를 할래 거의 마치 그 근자에 나왔던 그 유로피언 슈퍼리그 네. 그런 약간 그런 삘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FIFA와도 동떨어지게 노는 그리고 결국은 이제 나중에는 콜롬비아 축구계가 야 이거 FIFA랑 동떨어져서는 축구를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다시 그 밑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어찌됐건 이제 몇 년 그런 기간이 있었는데 디스테파노 선수가 그때 이제 콜롬비아를 갔거든요. 미오나리오스를 갔죠. 그래서 아까 알베르토 스펜서 선수처럼 그때 콜롬비아 대표로 이제 경기를 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때 콜롬비아 시민권이나 여권은 없었대요. 그런데도 그때는 막 그렇게 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콜롬비아 대표 경력도 있는데 이 선수가 이제 궁극적으로는 결국 스페인 대표 선수가 되죠. 레알 마드리드 레전드가 되면서 1956년에 스페인 국적을 취득하고 이후부터 이제 스페인 대표 선수가 돼서 31경기 23골이나 넣는 또 활약을 보여줘요. 그런데 이 디스테파노 선수에게는 이제 두 번의 아픔이 있습니다. 58년 예선에서 이때 스페인 대표팀 멤버가 아르헨티나 출신의 디스테파노, 헝가리 출신의 라슬로 쿠발라, 그리고 또 스페인의 레전드인 루이스 수아레스, 미라몬테스, 지금의 루이스 수아레스와는 또 다른 선수죠. 이런 선수들이 있었는데 지역 예선에서 스코틀랜드에 밀려서 탈락을 합니다. 디스테파노, 쿠발라, 루이스 수아레스 다 먹고도 스코틀랜드에게 밀려서 본선을 못 갔어요. 그 스쿼드가 무너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이름은 다 축구사의 전설인데 이제 그렇게 안 된 거예요. 그리고 62년 예선에서는 디 스테파노 선수가 이제 웨일즈전에서 2경기에서 한 골을 넣고 이때는 또 유럽하고 아프리카가 또 플레이오프를 했는데 스페인과 모로코가 플레이오프를 했는데 여기서도 디 스테파노 선수가 2경기에서 또 한 골을 넣었습니다. 그 공을 세우면서 스페인을 월드컵 본선 무대에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62년에는 마침내 본선을 밟을 수 있었는데 본선 직전에 부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스쿼드에는 포함돼 있었어요. 하지만 본선 경기장에 잔디를 밟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디 스테파노가 뛰지 못한 스페인은 본선 조별리그에서 꼴찌로 쳐지게 됩니다. 근데 이때 또 스페인 대표팀 멤버가 재밌어요. 디 스테파노, 푸스카스, 우루과이 출신의 호세 산타마리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루이스 수아레스, 레알 마드리드 레전드인 프란시스코 헨토까지. 물론 이때 푸스카스 선수도 전성기를 좀 지나고 하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멤버 가지고 본선에 가긴 했는데 디 스테파노는 못 뛰고 나머지 선수들은 조별리그에서 꼴찌하고 그런 또 아픈 또 스페인의 축구 역사가 있는데 어찌됐건 디스테파노 선수는 이래서 결국은 월드컵 본선에서 1초도 뛰지 못한 선수가 됐죠. 그리고 이제 아까 콜롬비아를 잠깐 갔다 그랬지만 사실 이런 것도 또 관계가 있어요. 뭐냐면 콜롬비아는 그냥 거의 게스트 수준으로 뛴 거니까 다시 아르헨티나 대표 뛸 수 있었잖아요. 스페인 그 시민권 획득하기 전에. 그런데 그때는 또 아르헨티나가 50년 월드컵과 54년 월드컵을
보이콧 불참을 해요. 그러니까 50년 같은 경우는 브라질하고 사이가 나빠가지고 브라질이 개최했다가 마라카낭 비극 났던 월드컵이잖아요. 그런데 아르헨티나 그때는 브라질 안 가. 이렇게 돼버렸고 54년에도 연이어 또 불참이에요. 그래서 디스테파노 선수에게 이 기간은 또 원래 조국이 월드컵을 안 나간 기간이에요. 이 정도면 약간 본인의 운명이 월드컵에 피해가는 게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죠. 근데 매니아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어떤 이제 그 당시 축구를 다 봤던 그리고 펠레 선수까지도 다 봤던 일부 증언자들은 나는 펠레보다는 디스테파노가 더 잘했다고 생각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디스테파노 선수가 월드컵은 경험을 못했어요. 디스테파노 선수의 어쨌든 엄청난 핸디캡이 여기서 발생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임 의원님의 3등 듣겠습니다. 네, 제 3등은요. 아마 앞으로는 이 선수가 사실 키에사도 그렇고 이 선수도 그렇고 4등으로 꼽고 3등으로 꼽는 이유는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회가 창창할 것 같아서입니다. 저는 그 맥락에서 이 선수를 3위로 꼽았는데 노르웨이 대표팀의 엘링 홀란드예요. 네. 한창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시점에서 누구나 홀란드 그리고 프랑스 대표팀의 음바페까지 지금 기대하고 있는 음홀라인의 선수들이 모두 뛰는 것을 아마 바랬을 텐데 음홀 대전이 조별리그 같은 데서 한번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만약 만났더라면 토너먼트에서 만나더라도 대단한 얘기거리가 되죠. 그리고 노르웨이 대표팀이 뭐 정말 지금 당장 올라오고 있는 멤버들 지금 센터백의 아이르 선수도 잘해주고 있고 조슈아 킹도 대표팀에서 언제든 골을 또 터트려주고 이번 또 3월 A매치 일정에 해트트릭도 기록을 했었죠. 이러한 선수들이 말해주듯 참 기대할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은데 그중에 대표격인 홀란드입니다. 우리가 홀란드를 월드컵에서 꼭 보길 원했으나 노르웨이 대표팀은 유로 2020에 이어서 이번 2022 카타르 월드컵까지 본선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근데 올 시즌은 홀란드 선수도 좀 부상 때문에 노르웨이 대표팀에도 기여를 조금 못한 기간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홀란드가 나왔다면 하는 생각이 작년에 특히 A매치 기간 동안에 좀 들었던 게 사실이죠. 그래서 엘링 홀란드의 경우는 예선에 그래도 득점을 보면 월드컵 예선 전체를 통틀어서 5득점을 기록을 했어요. 최근 대표팀에서의 5경기에서는 8골을 넣었더라고요. 근데 네덜란드와 터키에 밀려서 탈락을 했습니다. 노르웨이가 조금만 더 결정적인 상황을 살렸더라면 터키보다는 그래도 우위를 점하면서 2위 자리까지는 경쟁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터키는 9월 A매치 이 월드컵 예선 기간 동안 귀네슈 감독이 있을 때 분위기가 영 올라오지 않은 상태였고 반대로 노르웨이는 그때 따닥따닥 승점을 쌓으면서 결정력을 발휘하면서 올라갔으면 됐는데 작년 A매치 기간 동안 있었던 홀란드의 부상으로 인한 불참 그리고 조슈아 킹도 저는 이 부분에서 안첼로티 감독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안첼로티 감독이 레알 마드리드에 있지만 안첼로티가 작년에는 에버튼 팬분들에게 되게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에버튼 감독이었죠. 그러다가 중간에 좀 너무 갑작스럽게 나갔기 때문에 시즌 떠나고 나갔기 때문에 이걸 이제 에버튼 팬분들 좀 탐탁치 않아 하시는데 지난 시즌을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안첼로티 감독이 조슈아 킹에게 전화를 건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어서 내가 너를 정말 쓰고 싶다. 그래서 조슈아 킹 우리 에버튼으로 와달라 라고 얘기를 했고 조슈아 킹도 안첼로티 감독의 전화에 감명을 받아서 에버튼 행을 결정합니다. 근데 조슈아 킹이 에버튼에 오고 나니까 막상 안첼로티 감독이 거의 1년 동안 조슈아 킹을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작년 9월, 10월 이때쯤에 노르웨이 대표팀 월드컵 예선 경기 중계를 했었는데 홀란드가 못 나온 경기에선 대표팀에 계속 이 입지를 보면 뭐 세르루타 같은 선수도 있지만 골을 좀 넣어야 되고 또 그걸 기대하게 만드는 선수는 조슈아 킹이거든요. 근데 조슈아 킹이 그 기간 동안 자신에게 오는 기회를 정말 살리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감각의 저하가 좀 큰 영향을 미쳤고 9월, 10월, 11월 이 기간 동안 조슈아 킹이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는 데 바쁘다 보니까 골을 넣지 못했어요. 만약 이 기간 동안 작년에 에버튼에서 그 전년도에 에버튼에서 꾸준히 좀 뛰면서 감각이 유지되어 있었다면 조슈아 킹이 작년 A매치 기간 동안 그래도 한두 골 정도는 더 넣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랬다면 노르웨이 대표팀이 터키하고 경쟁을 또 끝까지 펼치거나 아예 터키보다 2위 자리의 경쟁에서 좀 우위를 점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보면 노르웨이 대표팀은 좀 불운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저런 이유들 여기에는 홀란드 본인의 부상까지 그렇죠. 겹쳐지면서 결국은 이번 월드컵에서는 이제 홀란드 선수를 볼 수 없게 됐는데 만약에 음바페가 러시아 월드컵에 이어서 이번 월드컵에서도 좋은 활약을 한다면 결국 홀을 우리가 비교하게 되잖아요. 근데 벌써 음바페는 지금도 이미 보여준 게 홀란드보다는 더 많은 상황이고 여기에 이번 월드컵까지 활약한다면 월드컵 2개 대회에서 좋은 활약을 한 게 되는 거예요. 근데 홀란드는 여전히 월드컵에서 인상을 남기지 못했고 다음에 음바페와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는 4년 뒤에나 펼쳐지기 때문에 홀의 비교에 있어서 한동안은 더 격차가 벌어질 수 있는 포인트가 여기서 전 나올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일단 뭐 홀란드 선수 입장에서는 클럽에서 엄청나게 잘해야죠. 이제. 그렇죠. 그래야 또 이제 음바페 선수의 대결이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저의 3위로 넘어가서 아까 이름이 등장했던 선수가 다시 나옵니다. 1927년생 디스테파노 선수와 아주 비슷한 연령의 선수인데
디스테파노가 레알의 레전드라면 이 선수는 바르셀로나의 간판 슈퍼스타 엄청난 재능으로서 디스테파노와 대각을 이뤘던 선수인데 라슬로 쿠발라 선수. 네, 이 선수도 그런데 흥미롭게도 디스테파노 선수도 그 외에 바르셀로나 계약하고 뭐 레알과 계약하고 아주 파란이 있었잖아요. 라슬로 쿠발라 선수도 사실은 레알 마드리드도 엄청나게 관심을 가졌던 선수예요. 거의 뭐 영입에 가까이 가기도 했는데 바르셀로나가 데려가서 이제 자신들의 레전드로 만들었죠. 그런데 이 선수가 인생 자체가 조금 이 선수는 좀 파란만장한 게 있어요. 뭐냐면 헝가리 선수인데 국가대표를 제일 먼저 뛴 거는 체코슬로바키아 대표를 뛰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그 딴 선수들이나 비슷해요. 이 선수가 어렸을 때 슬로반 브라티슬라바라는 체코슬로바키아 클럽에서 뛰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체코 국가대표로 튄 거예요. 우리 팀 와봐 해가지고. 네, 그때는 그냥 다 그랬어요. 네. 그러다가 46년, 47년에 그렇게 체코에서 뛰었었고 48년이 돼서야 헝가리 대표팀 선수가 됐어요. 헝가리 대표팀에서 이제 3경기를 뛰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 선수의 이제 인생 역정이 펼쳐지는 거죠. 49년에 헝가리가 공산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라슬로 쿠발라 선수 가족은 이제 망명, 난민이 된 거예요. 그 공산화된 헝가리를 어떻게 보면 탈출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여러 나라를 좀 떠도는 그런 상황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헝가리안 망명자들끼리 모여서 뭐 축구팀도 결성하고 뭐 그랬던 역사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바르셀로나 선수가 되거든요. 바르셀로나에서 그것도 뭐 보통 선수가 아니라 에이스가 되죠. 그러면서 1951년에 이제 스페인 국적을 취득해서 아까 디스테파노 선수는 이제 50년대 후반부터 스페인으로 뛰었는데 쿠발라 선수는 사실 디스테파노보다는 훨씬 전부터 스페인 국가대표가 됐어요. 53년에서 61년까지 스페인 대표 선수로 활약을 했는데 이 선수에게는 그래서 3번의 월드컵 기회가 있었는데 54년 때문에 저는 이 선수가 디스테파노보다 한 단계 위에요. 왜냐하면 그 58년 같은 경우는 둘이 뭐 이제 같이 해서 못 나간 거고 62년은 미리 말씀드리면 쿠발라 선수는 그때는 부상이었어요. 그래서 부상으로 낙마한 거죠. 그렇지 않았으면 이제 디스테파노가 없었어도 쿠발라라도 있었을 텐데 이제 쿠발라 선수 부상이었고 54년이 정말 요즘 팬분들이 들으시면 이제 약간 어이없는 스토리인데 스페인과 터키가 이제 마지막 티켓을 다퉜거든요. 네. 스페인이 홈에서 4대1로 이겼고 터키는 홈에서 1대0으로 이겼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한 판 더 3세판 원래는 2판으로 결정내야 되는데 이때는 요즘같이 득실 비교가 없었어요. 합계 스코어를 안 매겼네요. 그러니까 네. 득점 에그리기트라는 거 있어요. 득점 합계 총합. 네. 그거였으면 스페인이 이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세 번째 판을 했는데 거기서는 연장전까지 승부가 안 났어요. 그거는 제3국에서 했거든요. 이탈리아에서. 이때는 승부차기도 없는 시절이에요. 자, 이제 제비뽑기를 들어갔거든요. 제비뽑기를 누가 뽑았느냐? 그 현장 이탈리아의 경기장에 있는 14살짜리 이탈리아 꼬마가 뽑았어요. 눈을 가리고. 근데 터키를 딱 뽑았어요. 54년에. 그래서 스페인은 탈락. 함으로써 쿠발라 선수도 말씀드렸듯이 58년은 이제 디스테파노와 같이 탈락. 네. 62년은 이제 부상. 거기서 이제 제비 뽑혀진 터키는 54년에 대한민국과 같은 조가 됐었죠. 사실은 이 스페인 입장에서는 아주 미치고 팔짝 뛰는 제비 뽑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때는 득점 합계도 없었고 승부차기도 없었다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승부차기도 저게 과연 그렇게 합리적일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제비 뽑기에 비해서는 월등히 합리적입니다. 그렇죠. 네, 네. 일단 어쨌든 이런 스토리가 있어서 이제 쿠발라 선수가 3등이고 2등 말씀해 주시죠. 네, 제 2등은요. 역시 이 선수를 못 보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상당히 많이 얘기하실 것 같은데요. 이집트의 모하메드 살라입니다. 네. 네. 어떻게 마네국만 만나면 살라국이 안 되죠? 그것도 승부차기에서. 항상 승부차기로. 네. 한두 달 사이에 2번이나 연거푸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자 1월에 네이션스컵 결승이었죠. 네이션스컵 결승에서 세네갈과 이집트가 결국 승부차기까지 갔고 그때 모하메드 살라는 이집트의 5번째 키커로 대기 중이었지만 킥을 차지도 못했습니다. 살라에게 순번이 오기도 전에 이미 세네갈의 승리로 승부차기 승리가 결정이 났기 때문에 살라는 본인이 결승에서 승부차기를 차지를 못한 채 준우승이라는 결과에 만족을 해야 됐어요. 근데 이번 승부차기는 그 레이저 공격은 그거 진짜 하지 말아야 되는 네, 게. 이게 보니까 양국가 모두가 자신들의 홈 경기를 펼칠 때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하더라고요. 하기는 뭐 먼저 당한 것도 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거는 이런 어떤 관중들의 질서는 앞으로는 좀 잡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는 좀 정말 강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당장 이 네이션스컵 준우승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또 한 번 이집트와 세네갈이 만납니다. 네, 살라 선수는 사실은 뭐 지금 최고 대열의 선수 아닙니까? 네. 요즘 뭐 필드골이 좀 네. 줄어들어가지고 요즘 골 실적이 좀 저조하긴 하지만 최고 선수 중에 한 명을 못 보게 된 셈이죠. 그리고 네이션스컵 토너먼트에서 쭉 16강부터 결승까지 토너먼트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연장 승부를 펼쳤잖아요. 그래서 살라가 체력적으로 좀 지치지 않을까 했는데 막상 리버풀에 돌아오고 2월 한 달 동안의 일정은 꽤 잘 소화했어요. 리즈전에 골도 넣었고 노리티전 때도 중원이 좀 그때 좀 조금 별로여서 그렇지 오히려 살라는 좀 좋은 아야 그래서 그때 킹 오브 더 매치에도 선정되고 하는 등 2월 한 달 동안은 네이션스컵의 여파를 그냥 털어내고 본인 나름대로 활약을 좀 했거든요. 근데 3월 정확히는 2월 말에 있었던 첼시하고의 카라바오컵 결승전 때부터 살라가 체력적인 부침이 좀 온 건지 약간 폼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는 본인에게는 조금 더 마음의 어떤 상처를 안긴 그런 결과가 나오고 말았는데 1차전 이집트 홈에서 치러진 경기는 1대0으로 이집트가 이겼어요. 근데 2차전 세네갈 원정에서는 0대1로 패했고 또 한 번 승부차기로 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살라가 키커로 나섰지만 결국 실축을 하죠. 그래서 결국 살라의 실축은 큰 대가로 이어졌고 이집트는 월드컵 본선 진출에 실패를 하게 됐는데 4년 전 러시아 월드컵에서 이집트 대표팀이 28년 만에 월드컵 본선에 올랐을 때는 살라가 직접 승부를 결정짓는 페널티킥 골을 넣었어요. 그래서 추가 시간에 그 골이 터졌을 때 이집트의 모든 관중들이 월드컵 본선 진출을 축하하면서 살라를 향해 피치로 다 난입을 했고 물론 이것도 위험한 행동이긴 하지만 기쁨의 어떤 감동의 어떤 그 순간으로 봤을 때는 좀 이해가 되는 장면이었죠. 근데 그 월드컵 진출을 이뤄낸 살라가 이번에는 실축으로 인해서 오히려 약간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에 놓였다는 점이 역시 좀 아쉬움으로 꼽히게 되고요. 그리고 모하메드 살라가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대표팀을 은퇴할 수도 있다는 루머가 좀 돌고 있어요. 물론 저는 그래도 왠지 4년 뒤에 살라가 신체 능력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압도적인 이집트 내에서의 존재감과 또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축구 지능 때문에 저는 그래도 다음 월드컵은 도전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기량이 최절정에 올라있는 이번 시즌의 살라를 보지 못하는 건 좀 상당한 아쉬움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네, 저의 이제 2등으로 넘어가 보면 요 선수도 유명하죠. 유럽 축구 팬분들에게는 AC 밀란의 1950년대 그레노리 삼총사의 일원, 삼총사에서 특히 득점을 담당했던 군나르 노르달 선수입니다. 네, 군나르 노르달 선수가 뭐 디스테파노, 뭐 조지 베스트, 쿠발라, 조지 웨아 등등보다 지금 위에 나와 있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 선수는 국가대표를 강제 은퇴당해서 월드컵을 못 뛰었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2등입니다. 이 선수가 밀란에서만 221골 넣은 선수고 세리에아 역대 3위 득점 기록 보유자 아닙니까? 네. 실비오 피올라와 이제 프란체스코 토티에 이어서 그리고 사실 스웨덴 대표로도 엄청난 업적을 쌓았어요. 42년부터 48년까지 국가대표 33경기에서 43골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경기당 한 골을 더 넣었죠. 네. 그리고 48년 올림픽 금메달. 옛날 축구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때는 올림픽도 지금의 올림픽과는 다른 값어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올림픽에 올인하는 나라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나이 제한도 없었고. 그러니까 A매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스웨덴의 올림픽 타이틀을 안겼어요. 네. 그리고 이제 스웨덴 보니까 그 세 명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C 밀란이 딱 데려갔거든요. 네. 거기서 스웨덴 축구협회가 갖고 있던 그 당시 룰이 뭐냐면 전체적인 이제 스웨덴 스포츠계의 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마추어리즘에 입각해서만 국가대표를 선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C 밀란에 많은 돈을 받으면서 이제 가는 거는 그 자체로 이제 프로페셔널이라는 거죠. 프로다운 행동이니까. 프로 선수예요, 프로 선수. 네. 이 선수는 이제 아마 선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옛날 슈퍼리그, K리그 생기기 전에 보면 이제 실업 축구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프로 팀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차이가 있는 거죠. 사실 하는 거 보면 뭐 비슷해도 보이는데 어찌됐건 네. AC 밀란으로 간 거는 스웨덴 클럽에서 뛸 때와는 이건 얘기가 달라지는 거다. 이거는 프로 선수다. 그런데 프로 선수는 국가를 대표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룰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스웨덴에선. 지금으로서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의 어떤 시대상이 있었겠죠. 올림픽도 한동안 프로 선수들에게 문호를 개방하지 않았잖아요. 네. 근데 요즘 뭐 올림픽도 프로 테니스 선수들도 다 올림픽에 나오고 뭐 프로 농구 선수들도 올림픽에 나오지만 예전에는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과거에는. 아마 좀 나이가 저 이상쯤 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근데 스웨덴이 그래가지고 AC 밀란 가는 순간부터 그레노리 삼총사가 군나르 그렌, 닐스 리드홀름까지 스웨덴 대표팀과는 빠이빠이가 됐어요. 그래서 50년 월드컵에서 우루과이, 브라질에 이어서 스웨덴이 3등을 했거든요. 네. 요 세 명 없이. 만약에 요 세 명이 있었으면
스웨덴이 더 잘했을 가능성도 있죠. 만약이란 의미가 없긴 하지만 50년 월드컵에 그래서 아예 못 나가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58년에 스웨덴이 월드컵을 주최합니다. 네. 월드컵 개최국이 됐어요. 여기서 이제 스웨덴이 룰을 바꿔요. 룰을 바꿔서 이제는 된다. 이제부터는 프로 선수도 나올 수 있다. 같이 뛰자. 그래서 닐스 리드 홀름은 이때 이제 나오게 됐고요. 군나르 그렌 같은 경우는 이미 이때는 이제 전성기가 지나서 스웨덴으로 복귀해서 어차피 아마추어 선수가 다시 돼 있었어요. 그래서 룰을 안 바꿔도 사실 그렌 선수 같은 경우는 가능했고 닐스 리드 홀름은 룰을 바꿔서 이제 출전을 시켰고 그러면 군나르 노르다는 어떻게 됐냐? 바로 57, 58 시즌 이제 로마에서 뛰었는데 그때는 밀란이 아니고 이제 로마였어요. 근데 그 시즌이 군나르 노르달의 마지막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두 명은 58년 스웨덴이 개최할 때는 돌아왔는데 군나르 노르달은 영원히 월드컵 잔디를 밟지 못했죠. 근데 시기가 맞지 않아요. 정말 최절정기인 그 50년에 그 아마추어 프로 그 구분만 없었으면 네. 잘했을 거예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뽑혔던 선수들에게 모두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겠지만 조금만 시대가 달랐다면 그렇죠. 그랬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들이 지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 디스테파노도 그렇고 쿠발라도 그렇고 방금 전에 노르다도 그렇고 아쉬움이 좀 많이 남네요. 자, 그러면 이제 한 명씩만 남았는데요. 누가 가장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니아드 마레즈입니다. 네. 왜냐하면 살라랑 마레즈 둘 다 아쉬운데요. 마레즈가 살라보다 나이가 많고요. 그리고 지금 보여주는 모습을 봤을 때 니아드 마레즈가 올 시즌 맨체스터 시티에서 가장 많이 공격 포인트를 쌓고 있고 그렇죠. 정말 좋은 활약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마레즈의 최근 시즌들을 보면 또 올 시즌도 극 초반에는 마찬가지로 해당이 됩니다만 기복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마레즈가 지금부터 기복이 좀 있다는 부분은 물론 올 시즌은 잘하고 있지만 어쩌면 올 시즌 그리고 카타르 월드컵이 치러지는 11월까지는 좋은 활약이 이어질 수 있겠으나 그 다음에는 내려갈 수 있다. 네, 그 다음에 내려갈 수 있다. 그리고 이 마레즈 선수가 특히 기복이 좀 심할 때 플레이를 보면 볼을 좀 끌게 되고 그러면서 상대를 1대1로 제치는 과정에서도 조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기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보면 니아드 마레즈가 가장 월드컵에서 뛸 가능성이 높고 뛰더라도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는 건 딱 지금 시기이지 않나 싶은데 이번에 월드컵에 참여하지 못한 게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니아드 마레즈는 정확하게 보면 지금 이 알제리 대표팀에서 봤을 때 일단 마레즈는 예선에서 5골을 넣어서 알제리 대표팀의 최다 득점자로 이번 예선에서 좋은 활약을 했었어요. 대표팀 가서도 잘해줬네요. 그렇죠. 그리고 최종 예선 카메룬에게 1차전 1대 0으로 승리를 거뒀고요. 2차전은 90분 정규 시간 동안 카메룬에게 0대 1로 패해서 연장까지 경기가 흘러갑니다. 근데 연장에서의 시나리오가 상당히 좀 큰 어떤 이야기가 그 있죠. 봤는데 설명해 주세요. 놀랍더라고요. 자, 118분에 알제리의 토우바 선수가 골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알제리는 끝났다! 118분에 골을 넣었으니까 우리가 간다! 네, 종료 2분 남기고 골을 딱 넣었어요. 우리가 카타르 간다. 이미 다들 기뻐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피파 월드컵 예선은 아직 피파 주체이기 때문에 원정 다득점 룰이 살아있고요. 연장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기서 124분, 그러니까 연장 후반에 추가 시간 4분 때 카메룬 대표팀의 에캄비가 골을 넣어요. 네. 그래서 결국 카메룬이 총합 스코어를 다시 동률로 만들고 연장에서도 적용되는 원정 다득점 룰 때문에 카메룬이 올라가고 알제리가 떨어집니다. 알제리는 그러니까 순간 방심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만 보더라도 마레즈 입장에서는 지금도 자다가도 생각이 날 거예요. 124분에 비극이죠. 카메룬은 기적을 썼지만 알제리 입장에서 상당히 아쉽다. 또 올 시즌 맨시티에서 마레즈가 보여주는 이 스탯을 보면 트랜스마켓 기준으로 공식전 36경기 22골과 7개의 도움. 진짜 대단한 활약을 하고 있거든요. 다음 시즌 전반기까지 이 어떤 폼이 유지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 활약을 봤을 땐 다음 시즌 전반기 그래서 월드컵이 열리는 시기까지는 마레즈에게 우리가 활약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31살인데 이 2014 브라질 월드컵 때 마레즈도 월드컵을 뛰긴 했어요. 그래서 앞서 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월드컵을 아예 못 뛴 선수보단 그래도 마레즈는 뛰었다는 점에 의의는 있지만 근데 2014 때는 또 마레즈 선수가 아주 주력은 아니었죠. 기록을 찾아보니까 첫 경기 벨기에전 72분을 뛴 게 전부였더라고요. 네. 예, 상황을 보니까 월드컵 직전에 이제 A매치 기간에 대표팀에 데뷔를 했던데 결국 이제 어린 선수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마레즈의 경우는 그 당시 딱 월드컵 한 경기만 뛰는데 그쳤습니다. 또 망디, 아탈, 벤세바이니, 베나세르, 페굴리, 벤라마, 우나스, 벨라일리 이런 알제리의 좋은 자원들을 이번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아쉬움들이 다 크게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의 1위는 이 선수도 매니아 분들께서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이 선수는 정말 유감스럽게도 불행하게도 유명을 달리함으로써 월드컵 출전 기록이 없는 발렌티노 마쪼라 선수입니다. 이 발렌티노 마쪼라 선수는 1919년생으로서 수페르가 비극이라고 하죠. 네. 위대한 토리노, 그란데 토리노
클럽의 선수들이 겪었던 비행기 참사. 축구계의 비행기 참사가 좀 여럿 있죠, 사실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있고, 뭐 페루의 알리안사 리마 같은 또 명문 클럽도 있고, 잠비아 대표팀 그리고 근자의 샤페코엔시 같은 클럽도 있고 했었는데, 토리노의 사고는 정말 축구 역사적으로도 엄청난 비극이었던 것이 이 그란데 토리노라는 팀이 1943년 1월부터 49년 4월까지 리그 홈 경기 93경기에서 83승 10무승부를 한 팀이고요. 그러니까 연속 무패를 했어요. 93경기 홈 경기를. 그리고 한 시즌에 125골을 넣었던 팀이고요. 한 시즌 최다 승점 65점을 했는데 이게 그 당시는 1승당 승점이 2점이거든요. 네, 지금이랑 달랐죠. 네, 지금 이거 엄청난 승점이고요. 한 시즌에 29승을 했던 팀이고요. 한 시즌 최다 홈골, 홈에서만 89골을 넣었던 팀이고요. 홈에서만. 네. 네. 그리고 전쟁으로 중단되었던 기간을 제외하면 이탈리아 세리에아 5시즌 연속 우승을 했던 팀인데 그 팀의 에이스가 발렌티노 마zzol라 선수였고 발렌티노 마zzol라 선수는 여러 가지 스타일의 견지에서 봤을 때는 발렌티노 마zzol라 선수보다 좀 다음 세대 후배인 알프레도 디스테파노 선수와 매우 유사하다는 이야기를 듣죠. 그러니까 알프레도 디스테파노 선수가 공격적인 재능도 엄청나게 뛰어나지만 수비도 잘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선수였다고들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발렌티노 마zzol라도 같은 과였다. 그러니까 정말 다재다능한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고 그라운드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선수였는데 이 선수가 다른 동료들과 더불어서 비행기 비극을 당하면서 사실은 50년 월드컵에 꼭 나왔어야 되거든요. 50년 월드컵에. 그리고 50년 월드컵은 반드시 나올 수 있었던 게 뭐냐면 38년에 이탈리아가 우승한 이후에 세계 제2차 대전 영향으로 그 사이에 12년 동안 월드컵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50년은 이탈리아는 그 당시는 전대회 우승팀이면 출전 자격이 자동으로 부여가 돼요. 그러니까 50년 같은 경우는 뭐 이 그란데 토리노 멤버들이 다 있었다면 이탈리아의 또 다 주축들이고 해서 이탈리아가 무조건 이 멤버로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탈리아가 나오긴 나왔지만 토리노 선수들은 없었다는 거. 그리고 그때가 이제 이탈리아 축구에 어떻게 보면 좀 하향기를 또 초래를 했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전쟁으로 인해서 월드컵이 중단됐던 시기도 사실은 이탈리아에게는 굉장히 아쉽죠. 왜냐하면 그 당시 토리노는 세계 최고의 클럽을 뭐 충분히 다툴 수 있는 팀이었는데 그런 팀 선수들이 대거 이제 이탈리아 대표팀으로 또 가서 뛰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42년이나 46년에 월드컵을 했었다면 아마 이탈리아가 좋은 성적이 나지 않았을까. 그리고 비행기 참사가 아니었다면 50년에는 꼭 나왔을 수 있었는데 그게 또 불발이 됐고 그래서 발렌티노 마zzol라 선수는 제가 안타까움에서는 1등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인테르 밀란 레전드 발렌티노 마zzol라의 아들인 산드로 마zzol라 선수는 월드컵 무대를 이후에 밟게 되죠. 근데 어쨌든 저는 오늘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안타까움의 순위에서는 발렌티노 마zzol라를 능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선수들이. 그래서 어쨌든 선정을 해봤고요. 오늘 이제 월드컵 시즌을 맞이해서 바야흐로 앞으로 이제 종종 월드컵에 관련된 흥미로운 스토리를 가지고 이명철 해설위원과 이제 레드 시간을 꾸려볼까 하는데요. 재미있고 유익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